미국 고등학생 하면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방과 후에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고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로서는 되게 신기하죠. 앞으로 뭐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국 고등학생들의 자유롭고 방탕한 이미지는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18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중심의 공교육 시스템이 없었는데요. 18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각 주에서 필요한 대로 사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시민들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학교는 그저 있는 집 자식들만 갈 수 있는 상류층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1830년대부터 미국의 교육 지도자 호러스맨을 필두로 보통학교 개혁 운동이 시작되어서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일깨우기 시작했는데요. 교육은 보통 사람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 모두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보통학교 개혁 운동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통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의 학교로 어린이들이 무상으로 배울 수 있는 공립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로 치면 국민학교 정도 되겠죠. 보통학교 개혁은 호러스맨이 활약했던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작하여 동북부 지역에 퍼졌고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교육개혁가들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학교 개혁 운동을 추진한 이면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에 떠오르는 사회 문제를 살펴보면 182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공장 노동자가 급증했고 도시로 인구 집중이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 다양한 인종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는데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층 갈등은 사회 혼란을 빚었고 여러 인종 간의 갈등은 미국이라는 단일한 나라의 정체성을 위협했습니다. 이때 호러스맨을 비롯한 몇몇 교육가들은 보통학교 제도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끼리,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서로 부대끼며 잘 지낼 수 있다면 어른들의 세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인종 갈등, 계층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품성 함량과 같은 미덕을 잘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커서 순종적이고 착한 시민이 될 거라고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교육개혁가들은 계층 간, 인종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 잘 순응하는 착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보통교육 제도만한 게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또한 당시 개혁가들은 보통학교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미국인이라는 하나로 통일된 정체성을 갖길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온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다는 국가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문장을 아이들에게 암송하게 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 소위 국가주의의 민족 중흥론을 앞세웠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미국의 교육개혁가들은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을 하나의 미국인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네, 개혁가들은 깊은 고심 끝에 그 해답을 종교에서 찾았습니다. 개신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중심으로 종교교육을 하겠다는 게 그 원칙이었습니다. 당시엔 개신교 종파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종파마다 성경 해석이 너무 다르니까 그 해결책으로 학교에선 특별한 주석 없이 성경만을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혁가들은 개신교 다양한 종파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더 나아가 종파 갈등을 극복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건 당연하게도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개신교가 중심이 되어 미국인의 단일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우선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크게 반발했고 또 미국인의 정체성을 왜 개신교만으로 한정하냐는 문제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이러한 종교교육에 가장 크게 반발한 집단은 의외로 정통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파였는데요. 분명 개신교 중심의 종교교육이었는데 이들은 왜 불만을 가진 것일까요? 네, 이들은 형식적인 성경 읽기만 가지고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읽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일부 열성 신자들은 공립학교가 하나님 없는 학교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참 당시엔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러한 사회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통학교는 종교적 갈등을 품은 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보통학교에는 우리와는 구별되는 재밌는 특징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지식보다 도덕교육을 훨씬 중요시
중시했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다시피 보통학교 출현 배경이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계층 간, 인종 간의 갈등의 고를 봉합하고 선량한 미국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학교를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중심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지식교육은 최소한으로 하고 도덕교육이나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중시했는데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정을 올바르게 교화하고 다양한 방과 후 활동으로 아이들의 협동심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공부보다는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중시하는 고등학교 운영의 초석이 되었는데요. 공교육의 첫 출발부터 이렇게 지식교육을 강조하지 않았으니 그러한 기조는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전역에 퍼진 보통학교. 하지만 아이들이 보통학교를 의무적으로 가야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집안 사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아이들은 학교 대신 일터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개혁가들은 미국 전역으로 보통학교를 확산한 것에 이어 모든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보통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에도 당연히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아이는 일을 해야 돼서 한가롭게 학교에 보낼 시간이 없다고 반발하는 학부모,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걸 두려워한 자본가, 못 사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는 부유층. 하지만 교육개혁가들은 이렇게 의무교육에 반대하는 이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는데 성공했는데요. 반발하는 학부모에게는 훗날 기업이나 공장에서는 학교를 나온 아이만을 고용할 거라고 설득했고, 자본가들에게는 학교에서 교육받은 아이가 공장에서 말썽도 덜 피우고 더 성실할 거라고 장담했으며, 세금으로 불평하는 시민들에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면 앞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개혁가들은 의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았고 1852년 매사추세츠주는 최초로 의무 취약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유행으로 번졌죠. 다른 주에도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1918년 미국의 모든 주에는 의무 취약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아이들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통학교에 나가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학교는 그렇고 당시 고등학교는 존재했을까요? 네,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문법학교 또는 라틴학교가 사립학교의 형태로 존재했었는데요. 이곳은 극히 일부의 상류층 자녀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셰익스피어와 같은 고전 인문을 주로 배우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 당시 엘리트층의 문법학교가 잘 묘사돼 있죠. 그런데 보통학교가 미국 전역에 퍼지고 의무화되는 마당에 고등학교도 당연히 그러한 논의를 피해갈 수 없겠죠. 19세기 중반 미시간주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역시 무상으로 교육하는 공립고등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립고등학교도 물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통학교와 비교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퍼졌는데요. 그런데 얼핏 보면 보통학교의 무상교육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더 큰 반발과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네, 보통학교와는 달리 시민들이 그 필요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보통학교의 경우에는 몇몇 교육개혁가들에 의해서 위로부터 진행된 개혁이었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아래로부터 진행된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느낀 것일까요? 네, 이 역시 당시 미국 시민들이 처한 정치사회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을 기점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변하고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인력의 특성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하고 간단한 노동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학력을 따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산업 구조가 바뀌어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들은 공장 내에서 물건을 이리저리 전달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물건을 배달하게 되면서 단순한 과업을 처리하는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줄었는데요. 심지어 농사도 품종 개량, 양계 기술, 새로운 기계, 농업 경영 혁신으로 인해서 농사 일을 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 산업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제 사회는 아이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고 거기서 쓸모있는 기술을 배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고등학교가 종합고등학교인데요. 종합고등학교는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대학 준비과정을 택할 수도 있고 직업과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인문계와 실업계를 합쳐놓은 것이죠. 기술고등학교를 따로 설립하는 것 대신 이렇게 하나의 고등학교 내에 인문계와 실업계를 합쳐놓은 이유는 이제 뭐 다들 예상할 수 있으시겠죠, 왜 그랬는지. 네,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서로 뒤섞여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과 직업교육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특정 학생이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을 받을 건지
건지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건지는 지능검사를 통해 판별됐습니다. 1939년에 개발된 IQ 테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지능검사를 기준으로 대학 보낼 학생과 바로 취업시킬 학생을 판별한 것인데요. 요즘 같았으면 진짜 큰일 났겠죠, 그죠? 근대식 공교육 제도의 시발점이 된 보통학교에서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선량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지식교육보단 도덕교육에 힘썼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은 공교육기관을 지식을 학습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미리 체득하는 공간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뭐 공부보다는 인간이 먼저 되라 이거죠, 인간이. 여튼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로 공립고등학교가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문계와 실업계가 짬뽕이 된 종합고등학교를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지식교육보다는 도덕교육을 더 강조하는 공교육 제도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동시에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공교육의 역할을 요구받았는데요. 그래서 종합고등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립고등학교에서는 레저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여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한데 뒤섞여 잘 어울리도록 환경 조성을 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 작가 리스의 저서 미국 공립학교를 보면 당시 미국 고등학교의 분위기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등학교는 거의 모든 미국인이 일상으로 경험하는 일부가 된다. 이들의 고등학교에 대한 기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미식축구, 치어리더, 무도회 여왕, 스포츠카, 락앤롤, 밴드 연습, 학생 자치기구, 화장실 담배, 학급 내 왕따, 공작실, 지저분한 칠판, 지루한 수업 등이다. 당시 미국 고등학교의 분위기를 잘 표현한 글인데요. 사실 이때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있는 것이죠. 저자는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에 매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원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은 학문적인 공부보다는 사회적 활동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개나 소나 다 대학을 가는 판국에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놀았다는 말인데요. 또 여기에 더해 프란초 씨라는 학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당시 미국 고등학교가 자유분방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가 평범함이 지배하게 된 것은 하류 계층의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새롭게 유입되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학업 성취에 대하여 관대한 편이고 나이와 학년에 따라 자동으로 진급하는 체제, 즉 동정적 진급과 사회적 진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못 사는 아이들 성적이 낮아 진급까지 안 시켜주면 학교를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들을 살살 달래기 위해서 성적이 안 좋아도 나이에 따라 자동 진급시키는 등 성적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죠. 여튼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미국의 공립고등학교는 아이들을 자유분방하게 풀어놨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박힌 것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로 여전히 자유분방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러한 미국의 자유분방한 고등학교 체제는 2002년 부시 정부가 추진한 아동나고 방지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800년 중후반부터 2001년까지 자유로웠던 고등학교 분위기가 2002년부터 사라지게 된 것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자유롭고 방탕한 미국 고등학생의 이미지는 그 기원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죠. 200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험 공화국으로서 그 지위를 뽐내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은 별로 안 좋죠. 미국 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통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고등학생들의 방탕한 이미지는 어디서 비롯되었나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보부상이었습니다.